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이번 시간에는 고도 모빌리티 시대의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5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5개의 꼭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도 모빌리티 시대의 사회적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와 모빌리티. 세 번째는 창조와 갱신으로서의 크리올화, 네 번째 크리올 문화와 정체성, 다섯 번째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도 모빌리티 시대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모빌리티 시대라는 말과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모빌리티와 모빌리티의 고도화로 인해서 생기는 트랜스내셔널한 현상과의 사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빌리티라는 말을 접하면 단순히 자동차, 교통기관 이런 것들만 연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모빌리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스토리 100강을 쭉 들어온 분들이라면 분명히 모빌리티의 의미가 그것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모빌리티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다층화되면서 기존의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서만 이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이라든가 권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양상이라든가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이동이 늘어나면서 지배 문화가 과연 전복될 것이냐, 혹은 이런 국제적인 이동과 모빌리티의 수단을 장악하는 자가 사실은 더 지배 문화를 강화하게 될 것이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서로 많은 접촉을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정체성, 또 서로 간의 경계, 그리고 각자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해소되거나 무너지면서 기존의 지배 문화가 전복된다고 보는 것이 많은 일반적인 관찰이기는 합니다. 그런 층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문화와 정체성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화의 경계가 파괴되고 기존에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조직, 집단들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기존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이 추동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입니다. 모빌리티가 이렇게 정체성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어떤 층위에서 우리가 다가가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누구인가, 혹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중거 집단에 나를 위치시키면서 내가 속한 이 동아리, 내가 속한 이 집단, 이 조직, 혹은 더 넓어지면 국가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고,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나의 정체성, 동일성을 어떻게 위탁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따질 때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5개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위 국가적 정체성인데요. 하위 국가라는 표현이 좀 낯설거나 이상한 번역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서브네이션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아래에 있는 정체성이에요. 국가로 수렴되지 않는 국가 이하의 지역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뭐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깊게 투영됐을 때 하위 국가적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국민주의 내셔널리즘입니다.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디아스포라, 크리올화, 세계 시민주의, 이렇게 5가지 형태를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알아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축구 아주 잘하는 팀이죠.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모습이에요. 이분들이 평소에 입고 있는 지금 유니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 지방에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한참 일었었습니다. 그때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카탈루냐의 국기, 나라는 아니지만 카탈루냐가 국기에 해당하는 문양의 옷을 입고 친선 경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라는 단위에서는 이야기되지 않는 그 아래의 단위, 그러니까 지역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시족, 부족, 혹은 뭐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위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가 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여러 국가들이 융합하고 혹은 뭐 합치고 합종 연행하고 이런 순간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런 하위 국가적인 정체성에 기대는 경우가 많죠. 나는 부산 사람이다. 나는 대구 사람이다.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어. 나는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는 사람이야. 등등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을 투영하는 대상이 꼭 국민국가, 국가의 층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개인에게 많은 자긍심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여러 가지 분쟁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국민주의인데요. 내셔널리즘에 관한 이야기들은 워낙 많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셔널리즘이란 보통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국민, 영토, 언어, 법규, 교육, 군대, 국적, 그리고 특히 주권까지 이렇게 하나로 꿰어 맞추는 이것으로 우리의 지평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망과 이것 모두를 투영하는 하나의 상으로 국가, 네이션을 내세우는 것이 국민주의죠. 19, 20세기 현재까지 가장 세계에서 확실한 정치적 실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국민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이 워낙 유명한데요.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주의에 관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평소에 우리가 마치 공기를 마시듯, 물을 마시듯, 그 국민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상상의 산물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 탈국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담론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죠. 특히 이 모더니즘을 벗어나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는 국민주의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강하게 구속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면 바로 이 국민주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야, 어느 학교를 나왔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지역적인 정체성을 내세우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이지, 우리는 모두 단군의 자손이야, 이런 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잖아요. 그건 역시 국민주의의 자정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힘주어 우리가 지금 다룰 대상이 바로 이 3번, 4번 개념일 텐데요. 디아스포라 개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디아스포라를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만 지금 이 그림은 이 흑인 디아스포라 혹은 아프리칸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화살표가 굵을수록 많은 흑인 노예들이 대서양 너머의 세계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한동안 유행했던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주민. 그런데 이주민 중에서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이주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품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디아스포라적인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되게 추방당했다. 난 무언가를 잃어버렸어.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기 위해서 같은 뿌리를 가진 디아스포라들과 연대해야겠어. 이런 의식의 흐름이 있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요즘 뭐 한민족 디아스포라, 재외동포를 부를 때 그런 용어도 많이 쓰죠. 이 디아스포라 개념에서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안에 포함시켜서 다루어야 할 것이 트랜스네이션 정체성, 국가 횡단 정체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국가, 국민국가의 틀에 갇히지 않는 정체성을 지니는 사람들, 또 굉장히 디아스포라와 유사하게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카톨릭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뭐 광주 사람이야, 뭐 이런 정체성보다 나는 카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더 국가횡단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umma는 이제 이슬람 쪽에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프랑코포니는 프랑스어를 쓰는 공용어로 쓰는 국가들 간의 연합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또 주요하게 우리가 다룰 개념이 바로 크리올화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익숙하게 요즘 많이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이 개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혹은 이 개념은 너무 과용되고 있으니까 제한되어야 하지 않느냐? 등등의 논의들이 벌어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카니발 장면인데요. 여러 문화가 뒤섞여서 벌어지는 그런 카니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민족, 언어, 문화의 지속적인 혼합과 융합, 변형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올적인 것, 크리올화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혈통적으로 크리올이라는 거는 혼혈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어떤 민족 단위를 이야기할 때 크리올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피진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혼합어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언어로 성립할 때 여러 언어가 섞여서 그렇게 성립을 했을 때 크리올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화가 융합되어서 좀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라고 말할 때 크리올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에 뭐 부정적이라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억압적이라거나 저항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기존의 지배 세력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또 그 언어나 문화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저항하거나 그런 요소들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갱신하고 만들어내는 측면도 크리올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다룰 수 있는 개념이에요. 크리올화에 대해서도 따로 다음 강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5 형태 중에 마지막은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체성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부족 단위, 시족 단위로 혹은 뭐 지역 단위로 국가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들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 국가들끼리 부딪혀서 벌어지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다 이런 정체성들로 따로따로 구성된 집단들끼리 부딪혀서 벌어지는 갈등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이 세계 시민주의일 겁니다. 하나의 인류의 기치 아래 우리가 뭉친다면 그러면은 기존의 모든 갈등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칸트로부터 시작된 이 세계 시민주의라는 사상, 흐름 물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 차이가 없이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휴머니즘적인 가치는 사실은 보편의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기존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이나 가치들을 문화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억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한동안 이 공공장소에서 니캅 착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 용어를 부르죠. 이제 이슬람에서 여인들이 쓰는 베일을 가리켜서 차도르, 뭐 니캅,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데 이 니캅이라는 건 이제 눈만 내놓고 다 가리는
차도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억압으로 느껴지는 복장이죠.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니캅을 착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주의 사회니까 너의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공화국의 가치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 벗겨야 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 이상을 내세워서 사실은 소수 민족이나 소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이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가 지니고 있는 난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위국가, 국민국가, 세계 시민주의적인 정체성들이 존재하고 또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라는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특히 계속 이런 모빌리티가 발전하고 접촉이 늘어나고 다양성이 늘어나고 이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사회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체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냐. 다시 말해 더 이상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우리가 세계를 지향을 한다면 어떤 정체성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대안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아무래도 위의 3가지는 역사적으로도 한계가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보아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적인 2 개념들,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를 중심으로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둘 다 문제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직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끄집어낸 단어들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역사적인 산물들이기도 합니다. 이 2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 강좌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